안녕하세요. 저는 저를 고통받게 하는 모든 걸 떼어버리고 비로소 몸과 마음의 건강을 되찾은 40대 여성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 고비가 있기 마련이죠. 저 역시 생사의 갈림길에서 고통받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때를 다시 생각하면 정말 끔찍한 시간들이었어요. 그나마 다행인 건 제가 그 시련들을 교훈 삼아 완전히 새로운 인생을 살고 있다는 거겠죠. 지금 들려드릴 이야기가 듣고 계신 여러분께도 작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제 이야기 바로 시작할게요. 저는 군인인 아버지 밑에서 엄격한 교육을 받고 자랐어요. 아버진 저와 남동생에게 끊임없이 바른 생활과 예의를 강조하셨고, 덕분에 저희 집엔 군대 못지않게 많은 규칙이 있었죠. 성민수, 거기 멈춰봐. 너 옷이 그게 뭐냐? 바지가 왜 그렇게 짧아? 당장 가서 긴 바지로 갈아입고 와. 아빠, 지금 한여름인데 긴 바지는 너무 더워요. 그리고 이 반바지 무릎까지 오는데 뭐가 짧다는 거예요? 그래도 옷은 싸들고 나갔다가 밖에서 갈아입어도 되니까 큰 문제가 아니었어요. 바로 통금이 문제였죠. 저는 친구들과 떡볶이 한 번을 편하게 먹질 못했어요. 통금 시간이 오후 6시였으니까요. 저희 집에서 놀자고 친구들을 꼬셔봐도 아버지 마주칠까봐 무섭다고 아무도 오질 않았어요. 어쩌다 반항 한번 해볼까 고민해 본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너무 무서워서 막상 행동으로 못 옮기고 있었는데 사춘기의 정점에 서 있던 남동생은 결국 가출을 감행하고 말았습니다. 하루아침에 사라져버린 동생을 찾긴 무척 어려웠어요. 아버진 휴가까지 내고 며칠 동안 밤 늦게까지 온 동네를 이잡듯이 뒤지셨어요. 아버지가 그렇게 애절하게 동생 이름을 부르는 걸 그때 처음 들었다니까요. 동생은 가출 2일째 되던 밤 낡은 폐가에서 발견됐습니다. 얼굴은 때가 묻어 시커맸고 얼마나 굶었는지 그 사이 살이 쭉 빠져서 헬쓱했어요. 아버진 동생을 발견하자마자 어디 다친 데는 없는지 살피셨죠. 눈물까지 흘리면서요. 아버지가 우시는 걸 본 게 그때가 난생 처음이었어요. 예민씨가 이 애비가 네가 정말 없어진 줄 알고 얼마나 놀란 줄 알아? 그동안 계속 여기 있었던 거야? 밥은 뭘 먹고 지냈고? 어? 아휴, 꼴이 이게 다 뭐야? 다 내 잘못이다. 다 너 잘 되라고 그런 거지. 아버지가 너 미워서 그랬겠니? 알아요, 아버지. 그냥 아버지도 집도 다 너무 답답했어요. 그래서 홧김에 뛰쳐나왔는데 갈 데는 없고, 그래서 놀이터에서도 자고, 추우면 여기 들어와 있었어요. 밥은 못 먹었어요. 저 배고파요. 때마침 동생의 배에서 꼬르륵하며 배꼽 시계가 요란하게 울렸죠. 아버진 당장 동생 몸보신을 시켜야겠다며 동네에 있는 제일 큰 소고기집으로 온 가족을 데리고 가셨습니다. 아마 제 기억상 최고로 조용하고 평화로웠던 가족 외식이었던 것 같아요. 동생의 가출 사건 이후로 아버진 전보단 조금 관대해지셨어요. 하지만 여전히 엄한 분위기는 그대로였는데 이런 아버지를 180도 다른 사람으로 바뀌게 해준 또 다른 계기가 있었어요. 때는 제가 18살 무렵이었어요. 그런데 이 행복이 오래가지 않더군요. 불행은 또 다른 불행을 몰고 온다더니 그 말이 맞는 듯 했어요. 엄마, 또 밥 안 드셨어요? 어제 저녁밥도 거르셨잖아요. 요즘 보면 엄마 너무 마른 것 같아요. 그러게. 이상하게 소화가 계속 안 되네. 병원 가서 약도 지어왔는데 효과가 없어. 큰 병원이라도 가봐야 하나? 얼마 뒤 어머닌 큰 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받으셨고 충격적이게도 위암 판정을 받으셨습니다. 엄마를 비롯한 온 가족이 큰 충격을 받았어요. 여보, 당신 이제까지 애들 키우랴 고생만 하다 이렇게 큰 병에까지 걸리다니.
다 내 잘못이야. 당신이 자꾸 소화가 안 된다고 했을 때 빨리 병원에 데려갔어야 했는데 훈련이다 뭐다 자꾸 집을 비워서 병원도 같이 못 가줬네. 미안해서 어떡해. 전 그때 아버지의 두 번째 눈물을 보았어요. 아버진 훈련이 있을 때면 짧겐 일주일, 길겐 한 달씩 집을 비우셨는데 그게 계속 마음에 걸리셨나 봐요. 그만 울어요, 당신. 나 그래도 다행히 초기에 발견한 거라 수술 한 번이면 나을 수 있다잖아. 나 아픈 게 왜 당신 때문이야. 난 괜찮으니까 눈물 그쳐요. 아유, 애들도 울고 당신까지 옆에서 우니까 누가 보면 초상난 줄 알겠네. 온 가족이 병실에서 통곡을 하니 오히려 아픈 엄마가 절 위로해 줄 지경이었어요. 아버진 어머니의 발병 이후 큰 결심을 하셨는지 얼마 지나지 않아 군에서 전역하시겠다 선언하셨죠. 처음에 가족들은 그런 아버지를 만류했어요. 아버진 군인이란 직업에 큰 자부심을 느끼고 계셨거든요. 당신하고 애들이 무슨 걱정하는지 알아. 하지만 이젠 아픈 너희 엄마를 두고 집을 비울 수가 없구나. 계속 군 생활하기엔 훈련을 빠질 수도 없고 당분간은 네 엄마 곁에서 열심히 병간호에 전념하고 싶어. 더는 떨어져서 지내고 싶지 않다. 나중 일은 네 엄마가 다 나오면 그때 생각해보자. 나 아직 젊어. 우리 가족도 바꾼기는 일은 절대 없을 거야. 아버진 그렇게 군을 전역하셨고 어머니 병간호에만 집중하셨어요. 아버진 저희 아빠가 맞나 싶을 정도로 다정한 사람으로 돌변했어요. 늘 저희 끼니를 챙겨주시고 어쩌다 저희가 늦게 들어오는 날에도 혼내기보단 집 앞까지 마중을 나와주셨죠. 어머니한텐 또 얼마나 지극정성이었는지 모릅니다. 어머니 옆에서 한시도 떨어지지 않고 살뜰히 보살피셨죠. 그런 아버지의 노력 덕분인지 어머닌 1년도 지나지 않아 건강을 완전히 회복하셨고 몇 년 후 있던 암 추적 검사에서도 무사히 완치 판정을 받으셨습니다. 어머니가 완치하신 뒤 아버진 군 경력을 인정받아 새로운 직장을 구하셨어요. 운송장비 관련 업체였는데 출퇴근 시간도 일정하고 야근도 없는 편이라 입사하신 뒤에도 가족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며 아주 다정한 아버지로 저희 곁을 든든히 지켜주셨죠. 그렇게 시간이 흘러 고등학교 졸업한 전 곧바로 전자제품 관련 회사로 취업을 했습니다. 회사가 집과 좀 떨어진 곳이라 회사 기숙사에 살며 처음으로 가족과 떨어져 지냈죠. 부모님은 아직 어린 제가 집에서 나와 회사 생활을 한다니 걱정이 많으셨어요. 딸, 타지에서 가족들도 없이 정말 괜찮겠어? 이제 밥도 매번 해 먹어야 하고 살림도 직접 해야 할 텐데 이 아빠는 걱정이 된다. 밤에 잘 때 무섭진 않고? 아버진 걱정이 되시는지 회사 생활에 대해 한참을 묻곤 하셨어요. 아버지를 안심시키려 지어낸 말이 아니라 회사엔 정말 좋은 동료들이 많았습니다. 저를 친동생처럼 챙겨주는 언니들도 많았고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친하게 지낸 언니 중 한 명이 소개팅을 제안하더군요. 민수가 그 나이까지 연애 한번 못 해본 게 말이 돼? 기다려봐. 언니가 좋은 사람으로 소개해 줄 테니까. 난 네 나이 때 연애 하루도 쉬어본 적이 없어 얘. 회사 언닌 그때까지 연애 경험이 한 번도 없던 제게 어떤 남자 하나를 만나보라고 권유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나갔는데 약속 시간이 다 될 무렵 저 멀리서 덩치가 산만한 남자가 걸어오더라고요. 키가 어찌나 큰지 곰 한 마리가 걸어오는 줄 알았습니다. 남자는 그 긴 다리로 척척 걸어오더니 소뚜껑처럼 앉더군요. 안녕하세요. 성민숙 씨 맞으시죠? 저 방성준이라고 합니다. 일찍 오셨네요. 자신 있게 인사를 건넨 목소리와는 달리 그 남잔 손을 덜덜 떨고 있었어요. 그 자리에 앉아서도 커피잔을 든 손을 덜덜 떨고 남잔 식은땀까지 흘리며 긴장하는 모습이 역력했습니다. 딱 등치와는 안 어울리게
많이 긴장을 한 듯 보였어요. 그 모습이 하도 웃겨서 저는 크게 웃고 말았습니다. 제가 빵 터져서 웃자 남잔 더 당황해서 물도 쏟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그 이후 몇 번 더 만나보니 남잔 생긴 것만 곰 같지 속은 새끼 강아지처럼 겁도 많고 정도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저흰 그렇게 소박하고 잔잔하게 1년간 연애를 했습니다. 그리고 결혼을 결심했죠. 둘 다 아직 20대 초반, 중반이었지만 이런 사람이면 평생을 같이 해도 좋겠다고 생각했거든요. 남편 집에 처음 인사를 드리러 가던 날, 전 시모의 얼굴을 보고 정말 깜짝 놀랐어요. 남편이 시모와 어찌나 닮았는지 저는 머리 긴 남편이 서 있는 줄 알았다니까요. 남편이 시모를 닮은 것이겠죠? 시부모님은 불백집을 운영하고 계셨는데 그날 맛있는 불백도 직접 해주시고 이런저런 재미있는 얘기도 나누며 화기애애한 첫 만남을 가졌습니다. 세아가 고기 먹고 싶으면 언제든지 놀러와. 우리 아들이 영 말솜씨가 없는데 그래도 네가 말을 재밌게 하니 다행이구나. 앞으로 잘 부탁한다 며느라. 다행히 시모는 절 마음에 들어 하셨고 시부도 그 뒤에서 조용히 웃으며 절 배웅해 주셨어요. 전 남편이 시부의 성격을 닮았나 보다 했죠. 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도 저희 집으로 인사를 왔습니다. 남편은 빈손으로 가면 안 된다며 저희 부모님이 좋아하시는 과일과 고기를 잔뜩 사서 부모님을 찾아뵀어요. 선물을 살 땐 이렇게 많이 사도 되나 했는데 남편이 덩치가 워낙 크다 보니 그 많은 선물을 한 손으로 척척 들고 가더라고요. 그럴 때 보면 세상 누구보다 듬직해 보여서 좋았어요. 부모님도 저희 남편을 보자마자 마음에 들어 하셨는데 특히 아버지가 정말 좋아하셨죠. 우리 애비 사이가 장군감이네. 장군감이야. 여기까지 오느라 고생 많았지? 어서 안으로 들어오게. 환영해요, 방서방. 민숙이한테 물어보니까 뭐든지 잘 먹는다고 해서 삼계탕을 좀 끓였는데 괜찮아요? 네, 장인어른 장모님. 처음 인사드립니다. 방성준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환대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려요. 남편은 부모님 앞이라 긴장이 많이 됐는지 밥 먹던 손을 또 덜덜 떨기 시작했죠. 어머닌 그런 남편을 귀엽게 보셨는지 긴장을 풀어주려고 연신 살갑게 말을 거셨어요. 아이고, 우리 방서방이 처갓집 온다고 긴장을 많이 했나 보네. 우리도 이제 한 가족 될 사이인데 긴장할 거 없어요. 삼계탕 넉넉하게 끓여놨으니까 괜히 긴장해서 체하지 말고 천천히 들고 가요. 그러면서 제일 큰 닭다리 하나를 뜯어 남편 앞접시에 놓아주셨어요. 남편은 감동을 받아서 그제야 긴장이 풀렸는지 엄지척까지 하며 맛있다고 밥을 2그릇이나 먹었죠. 장모님, 오늘 이 삼계탕이 제가 먹어본 삼계탕 중에 제일 맛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제가 먹어본 식사 중에 제일 맛있어요. 어머닌 너무 비행기 태우지 말라며 웃으셨지만 남편 말에 기분이 좋아 보이셨어요. 그렇게 식사를 마치고 후식까지 먹으니 벌써 시간이 한참 흘러 있었네요. 남편은 어머니가 자리를 치우기 전에 얼른 먼저 일어나 주방으로 향했어요. 장모님, 오늘 설거지는 제가 하겠습니다. 저 이래 보여도 군대 때 취사병 출신이었거든요. 설거지는 믿고 맡겨주세요. 어머,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처음 온 사이한테 설거지를 시켜. 그러지 말고 이리 나와 있어. 내가 하면 금방 하니까. 어머니와 남편은 서로 설거지를 하겠다며 한참 아웅다웅하다가 결국 남편이 이겼는지 금세 앞치마를 입고 설거지를 후딱 끝내더군요. 남편은 제 마음을 사로잡은 것처럼 저희 부모님의 마음도 한 번에 사로잡았네요. 저희는 그렇게 양가의 축복 속에 결혼식을 올렸고 몇 년 뒤에 차례로 남편과 절 닮은 아들, 딸도 낳았습니다. 부모님은 남편에게 의지를 참 많이 하셨죠. 그럴 수밖에 없는 몇 가지 일화도 있었고요. 한 번은 저희 부모님과 남편, 저
이렇게 4시 연초에 등산을 다녀온 적이 있었거든요. 날은 좀 풀렸어도 겨울산이라 길이 조금 미끄러웠는데 아니나 다를까 어머니가 돌을 밟고 그만 넘어져 다리를 조금 다치신 거예요. 뼈가 다친 건 아니었는데 걸어서 산에서 내려가기엔 무리가 있어 보였죠. 장모님, 업히세요. 이 다리로 내려가다가 더 크게 다치십니다. 차라리 제가 업고 내려갈게요. 저는 깜짝 놀라 남편을 말렸죠. 아무리 어머니가 체구가 작은 편이라도 가뜩이나 힘든 하산길에 사람을 업고 내려가는 건 아무리 남편이라도 무리일 테니까요. 방서방, 그러다 방서방까지 다치면 어쩌려고 그래. 내가 천천히 살살 내려가 볼게. 아니에요, 장모님. 지금 해도 질 시간이고 더 늦게 내려가는 것보다 제가 이렇게 업고 내려가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장모님이 워낙 가벼우셔서 저 끄떡 없습니다. 남편은 연신 괜찮다고 그러더니 정말 저희 어머니를 업고 산 아래까지 내려가기 시작했죠. 어머닌 미안해서 어쩔 줄 모르시다가 내려와서는 사위 등이 하도 넓어서 잠들 뻔했다고 어찌나 좋아하셨는지요. 저희 부모님께 최선을 다하는 남편을 보며 너무나 고마워 저도 시댁에 정말 최선을 다하려고 했습니다. 그런 시부모님도 절 참으로 예뻐해 주셨고요. 그렇게 큰 탈 없이 행복한 결혼 10년이 흘렀습니다. 30대 중반을 넘긴 남편은 더 좋은 회사로 이직에 성공해 이제 남 밑에서 눈치 보지 않고 팀장으로 일하게 되었어요. 이직한 회사는 바닥 시공을 전문적으로 하는 업체였는데 남편이 입사하고 제일 먼저 한 일이 뭔지 아시나요? 바로 저희 부모님 댁 장판을 교체해드리는 거였죠. 남편은 며칠 지나지 않아 정말 친정집 바닥을 제일 좋은 바닥재로 전부 교체해드렸어요. 방서방, 이거 너무 무리한 거 아닌가? 바닥을 새로 쌓아하니 새 집에 온 것 같네. 깨끗하고 넓어 보이는 게 참 좋아. 정말 고맙네, 방서방. 뭘요, 장인어른. 제가 하는 일이 이건데요. 앞으로 또 어디 들뜨거나 문제 있으면 바로 말씀해 주세요. 제가 장인어른 장모님을 위해 못해드릴 게 어디 있겠어요. 저는 남편에게 너무나 고마워 시댁의 김치 냉장고를 바꿔드렸죠. 돈도 돈이지만 항상 저희 부모님을 먼저 생각해주는 남편의 마음씨가 참 고마웠어요. 남편은 그 후에 혼자 독립을 해서 바닥 전문 시공업체를 차리게 됐습니다. 인터넷으로 광고 홍보를 많이 하다 보니 남편을 찾는 고객이 전국 단위로 많아졌어요. 덕분에 서로 떨어져 있는 시간은 많아졌지만 전 단 한 번도 남편을 의심하거나 다른 짓을 할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죠. 그렇게 시간은 빠르게 흘러 아이들도 다 커서 고등학생이 되었고 저도 다시 직장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작은 회사의 사무직이었지만 매번 엄마와 아내로서 살다가 오랜만에 직장 생활을 하니 참 뿌듯하고 좋더라고요. 저도 일을 시작하니 남편과는 얼굴을 마주하기가 더 어려워졌지만은요. 그래도 이 행복이 영원할 거라고 굳게 믿고 있었네요. 하지만 누군가 그랬죠. 믿음은 유리와도 같아서 언제 깨질지 모르는 위험한 것이라고요. 남편은 40대가 되면서 점점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갈수록 외박하는 날이 더 많아지더라고요. 현장에 나갔다가 집에 오기 피곤하니 근처에서 자고 오겠다면서요. 체력이 예전 같지 않다며 자꾸 피곤해하길래 전 영양제며 보약이며 매번 사다가 정성으로 남편을 먹였죠. 학생 때 어머니가 투병하시던 때가 생각나 남편의 건강을 더욱 신경 썼어요. 여보, 약 잘 챙겨 먹고 있지? 그거 엄마 아시는 분한테 특별히 부탁해서 다려온 거야. 그러니까 출장 가서도 꼭 챙겨 먹어. 엄마가 당신 생각해서 좋은 거 다 넣었대. 그리고 주말에 혹시 시간 나면 우리 부모님 집에 같이 안 갈래? 아빠 엄마가 당신 엄청 보고 싶어 하셔. 찾아뵌 지도 엄청 오래됐잖아. 명절에도 바빠서 못 가고. 아휴, 그 멀리까지 가자고? 나 일 많은 거 알잖아. 오죽하면 집에도 못 들어가는구만.
이번 공사만 끝나면 시간 내볼게. 당신 요즘 너무 바쁜 것 같아. 전화도 안 받고. 그리고 부재중 남아있는 거 보면 다시 전화 좀 해줘. 꼭 내가 몇 번이나 다시 걸어야 받더라. 그러다 집에 급한 일 생기면 어쩌려고. 미안. 아니, 숙소 오면 자기 바빠서. 40대가 돼서 그런지 몸이 영 피곤해. 당신도 바쁠 텐데 이만 쉬어. 나도 갑자기 되게 졸리네. 남편은 가끔 하는 통화도 바쁘고 피곤하다며 금방 끊기 일쑤였어요. 남편의 출장이 잦아질수록 남편의 수상한 행동은 계속되어 갔습니다. 한 번은 집에 여자 구두가 배송되어 온 거예요. 보내는 사람이 남편이었는데 받는 사람 이름이 전혀 모르는 이름이었죠. 발 사이즈도 제 사이즈가 아니어서 의심이 막 들려던 참에 갑자기 딸이 좋아하며 박스 포장을 뜯더라고요. 엄마, 아빠가 내 생일 선물 보냈나 봐. 곧 내 생일이잖아. 내가 신발 없다고 좀 투덜거렸는데 아빠가 그거 들었나 보다. 사이즈도 딱 내 사이즈야. 아빠 최고다. 그치? 딸은 자기 생일 선물 같다며 신이 났지만 아무리 봐도 고등학생 여자애가 신을 만한 디자인이 아니었어요. 저는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죠. 역시 받지 않길래 구두 뭐냐고 문자를 남겼더니 바로 전화가 오더라고요. 여보, 왜 이렇게 전화를 안 받아? 다 저녁인데도 아직도 바빠? 아니, 구두가 배송 왔는데 지영이가 자기 선물이냐고 신나서 난리야. 근데 진짜 지영이 선물 맞아? 어? 아, 그거 포장 뜯었어? 아, 나한테 물어보고 뜯지. 당연히 지영이 선물이지. 전 당연히 딸 선물이라고 하니 믿을 수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남편은 대뜸 자기를 의심하냐며 소리를 버럭 지르더니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그 뒤로도 수상한 게 한둘이 아니었죠. 어느 날부턴 저도 점점 스트레스를 받는 날이 많아졌고 제 몸에서도 이상한 변화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밥을 먹기만 하면 가슴에 돌덩이가 얹힌 것처럼 속이 답답하더라고요. 가끔 구역질이 나기도 했고요. 마침 건강검진을 할 시기가 다가와 저는 곧바로 검사를 받았어요. 아무래도 암은 가족력이 있으니 설마 하고 검사를 받게 됐습니다. 그렇게 위내시경을 받고 깨어나 의사 선생님과 상담을 받게 됐는데 저는 충격적인 결과에 그 자리에서 쓰러질 뻔했어요. 의사 선생님은 조금 의심스러운 용종을 발견했다며 급속으로 조직 검사를 해보자고 하셨어요. 저는 결과를 기다리던 시간이 꼭 지옥에서 선고를 기다리는 것처럼 초조하고 괴로웠습니다. 가족들에게 얘기도 못하고 혼자 그렇게 마음을 졸이다 긴장되는 마음으로 병원을 찾았어요. 환자분, 너무 놀라지 말고 들으세요. 조직 검사를 해보니 위암으로 보입니다. 간이나 다른 부에 전이는 없으신데 암이 위 상부에 위치해서 수술이 꼭 필요해 보입니다. 자세한 과정은 일단 CT 촬영 진행하시고 자세한 수술 일정 잡으시죠. 저는 충격으로 앉은 자리에서 휘청했고 옆에서 간호사분이 잡아주지 않으셨으면 그 자리에 그대로 꼬꾸라졌을 거예요. 병원에서 나오는데 대체 이 소식을 누구에게 알려야 할지도 막막하더라고요. 남편은 전화를 안 받을 게 뻔했고 결국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딸, 이 시간에 무슨 일이야? 오늘 출근 안 했어? 안 그래도 너 얼마 전에 건강검진 받았다길래 궁금해서 물어보려고 했는데 너도 이제 나이가 있어서 건강관리 열심히 해야 돼. 검사는 잘 받았지? 그래, 병원에서는 뭐래? 너 소화도 안 되고 속도 쓰리다며. 그래도 깨끗하다지? 엄마, 엄마 나 어떡해요? 나 암이래. 나 위암이래. 나 진짜 나쁜 짓 안 하고 열심히 살았는데 하늘이 대체 왜 이런 벌을 준 걸까요? 나 어떡해. 나 살고 싶어, 엄마. 저는 씩씩하게 잘 말씀드려야지 했던 다짐이 무색하게
어머니의 목소리를 듣자마자 무너져 내렸습니다. 어머니는 역시 깜짝 놀라시며 곧바로 울먹거리셨죠. 아니, 이게 지금 무슨 소리야? 너 아직 젊은데 암이라니. 그래서 의사가 뭐래? 수술. 그래, 수술하면 된다지? 엄마도 깨끗하게 나았잖아. 괜찮아. 치료하면 돼. 그러니까 마음 단단히 먹고. 아휴, 하늘도 무심하시지. 혹시 나 때문에 너까지 아픈 거면 어쩌냐. 암은 유전이라던데. 이게 다 내 탓인가 보다. 나 때문에 우리 딸까지 그런 몹쓸 병에 걸렸나 보다. 어머니는 이내 꺼이꺼이 우시며 본인 탓이라고 자책하셨어요. 저희 모녀는 전화를 붙잡고 한참을 오열했습니다. 그래도 어머니와 목 놓아 울고 나니까 답답했던 마음이 조금 가라앉더라고요. 마침 며칠 뒤 남편이 옷을 가지러 온다며 집에 오기도 해서 저는 마음을 다잡고 가족들에게 제 위암에 대해 털어놓았어요. 여보, 얘들아, 내가 할 말이 있는데 나 며칠 전에 병원 갔다 왔잖아. 거기서 진단을 하나 받았어. 그게 말이야, 나 암이래. 위암. 병가 지켜보고 수술 일정 잡자고 하시네. 제가 어렵게 털어놓자 집안은 쥐죽은 듯이 조용해졌습니다. 놀란 아들이 숟가락을 떨어뜨리기 전까지 온 가족이 다 얼어붙어 있었죠. 딸은 곧 눈물을 쏟으며 울기 시작했고 아들도 절 꼭 끌어안으며 손을 덜덜 떨더라고요. 저도 눈물을 참느라 애쓰고 있었는데 남편만이 차분하게 먹던 밥을 먹으며 제게 묻더라고요. 당신 말기는 아니라지? 의사가 뭐래? 수술 비용이나 입원 일정 같은 것도 설명 들었어? 그래서 나을 수는 있다지? 전 처음엔 남편이 제 말을 믿지 못해 오히려 차분하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남편의 눈빛을 보니 걱정하는 기색은 하나 없이 평온하기만 하더라고요. 당신, 어떻게 내가 암에 걸렸다는데 그렇게 침착할 수가 있어? 다른 병도 아니고 위암이라는데 생판 모르는 남 얘기 듣듯이 그렇게 아무렇지 않을 수가 있냐고. 아유, 요란 떨 거 없어. 요즘 의학 기술이 워낙 좋아져서 말기만 아니면 다 고친다잖아. 너희도 얼른 눈물 닦아. 다들 무슨 드라마 찍어? 나 원참. 전 이 사람이 제가 20년 가까이 산 남편이 맞나 싶더라고요. 제가 너무 당황해서 입만 뻥끗하고 있자 아들이 나서서 남편에게 의미심장한 말을 던졌습니다. 아빠, 엄마 아프다는데 너무하는 거 아니에요? 예전엔 엄마 없으면 못 산다고 그러더니 지금은 왜 그렇게 달라진 건데요? 혹시 그것 때문에 그래요? 혹시라니? 너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야? 그것 때문이라니? 말을 알아듣게 해. 남편이 아들에게 버럭 화를 내자 아들은 됐다며 말을 말더라고요. 남편은 아들에게 무섭게 화를 냈어요. 너 말 똑바로 안 해? 방금 그게 무슨 말이냐고. 이 자식이 아주 오냐오냐 하니까 애비가 우스워? 남편이 아이들에게 그렇게 크게 화를 낸 건 처음이었어요. 아들은 자기 머리를 잔뜩 헝클더니 그대로 자리를 박차고 나가버렸어요. 남편도 숟가락을 던지듯 내려놓고 집 밖으로 나가버렸습니다. 전 남편이 나가고 조용히 아들 방문을 열었어요. 아들, 엄마 들어가도 될까? 혹시 너 아빠랑 무슨 일 있었어? 아까 그건 무슨 말이고? 사실 요즘 들어 아들이 남편과 사이가 영 안 좋았거든요. 이미 수능도 끝났고 20살이라 사춘기도 지났을 텐데 남편만 집에 오면 자리를 피하고 가족 외식도 빠지기 일쑤였어요. 엄마, 사실 아니에요. 그냥 엄마 아프다는데 아빠가 좀 너무한 것 같아서 화가 났어요. 요즘 아빠가 하는 모든 행동이 믿고 싫어요. 우리 아들이 그런 마음이었구나. 엄만 그런 것도 모르고 있었네. 엄마가 미안해. 엄마가 왜 미안해요? 엄만 이제 엄마 건강만 신경 쓰세요. 제가 무슨 일이 있어도 엄마 지킬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 아무 걱정 마세요. 저도 이제 성인이잖아요. 아들은 이제 저보다 훌쩍 커서 절 든든하게 안아주더라고요. 그 조그맣던 아이가 언제 이렇게 컸는지요. 예전에 제 어머니가 아플 때 울던 저와 남동생이 생각나기도 하고 아이들에게 미안한 마음에 치료를 정말 열심히 받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 이후로 필요한 많은 검사를 받았고 결국 전 병원에 입원을 하기로 했습니다. 입원하러 가는 날 남편이 병원에 같이 가자며 먼저 나서더라고요. 아들도 학교 일정이 끝나면 바로 병원으로 오겠다고 했고요. 그래도 아내가 아프니까 남편이 좀 달라졌나 싶어서 내심 의지를 하며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입원 수속을 받고 잠시 대기하고 있는데 남편이 계속 땅이 꺼지라 한숨을 크게 쉬더라고요. 당신 무슨 일 있어? 왜 그래? 나 수술 잘 받고 올게. 내가 걱정돼서 그러는 거라면 너무 걱정하지 마. 당신 아픈 것도 아픈 건데. 아니야. 지금은 도저히 말을 못하겠다. 지금 말을 못하겠다니. 그게 무슨 말이야? 당신 직장에 무슨 일 있구나? 왜 무슨 일인데? 속 시원하게 말해봐. 공사가 잘 안 된 거야? 아니면 고객이 뭐라고 해? 어? 무슨 일인데 그래? 남편은 계속 뜸을 들이며 제게 미안해 말을 못하겠다고 망설였어요. 저는 뭐든 말해보라며 한참을 남편을 설득하고 졸랐죠. 남편은 식은땀까지 흘리며 계속 망설이다가 제게 암 선고만큼 충격적인 이야기를 꺼내놨습니다. 여보, 미안한데, 정말 내가 미안한데, 우리 갈라서자. 당신 아픈데 이런 얘기하는 거 정말 미안해. 근데 나 한참 전부터 생각하던 거야. 솔직히 한 달 전부터 당신한테 얘기하려고 내 차 이혼 신청서를 들고 다녔었어. 근데 당신이 하필 이때 아파서 도저히 말을 못하겠더라고. 내가 죽일 놈인 줄은 알겠는데 나 새 인생 살고 싶어. 우리 이혼하자. 난 더 이상 당신을 사랑하지 않아. 저는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아 쓰러질 뻔했습니다. 암 수술 때문에 병원에 입원하는 날 이혼 통보라니. 남편이 제 손에 이혼 서류를 쥐어주는데 손이 벌벌 떨려서 서류를 잡지도 못하겠더군요. 그래, 좋아. 근데 이유라도 알자. 도대체 뭐 때문에 이혼하자고 하는 건데? 그냥 요즘 일도 잘 안 되고 경쟁업체도 계속 늘어서 요즘 계속 적자야. 그리고 솔직히 당신 병원비 말이야. 그거 암 수술이라 병원비도 많이 나올 거 아니야. 계속 통원 치료도 받아야 하고 약도 먹어야 하고 간병비도. 요즘 간병비가 얼마나 비싼 줄 알아? 그리고 만약에 다시 재발하면 다시 전이 되면 계속 내가 고통 속에 살 게 뻔한데 난 그런 인생 살고 싶지 않아. 사실 요즘 남편 회사가 위기를 맞고 있다는 건 알고 있었어요. 요즘 시공업체가 우후죽순처럼 많이 생겨 회사가 어렵다는 것도 알고 있었고요. 그런데 이혼 사유 중에 하나로 병원비 탓을 하니 너무나 괘씸해서 뺨이라도 날려주고 싶었습니다. 내가 당신이 차라리 바람을 폈다고 했으면 이해했겠어. 근데 뭐라고? 병원비가 아까워서 이혼을 하자고? 내가 정말 비참하고 자존심 상해서 못 들어주겠다. 당신이 인간이야? 인간이냐고. 아내가 암 수술을 직전에 두고 있는데 병원비 소리가 제일 먼저 나와? 저는 분노에 떨며 눈물을 쏟아내고 남편을 원망했어요. 화도 났지만 너무 비참해서 뭐라고 해야 할지도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바로 그때 병원 대기실 뒤편에서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갑자기 큰 소리가 나더니 누군가 남편을 밀쳐버리는 게 아니겠어요? 깜짝 놀라 뒤를 돌아보니 그 사람은 바로 제 아들이었습니다. 다 거짓말이에요. 엄마, 아빠가 한 말 다 거짓말이라고요. 당신은 진짜 인간도 아니야. 당신은 그냥 쓰레기야. 인간 쓰레기. 어떻게 병원비 그 가짜는 이유로 엄마한테 이혼하자는 소리를 해? 내가 이미 다 알고 있으니까 저번에 다 정리하라고 했죠? 분명히 경고했죠?
근데 이번 첫날부터 그런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엄마를 울려요? 당신이 사람이야? 그러고도 우리 집 가장이냐고요. 아들은 바닥에 엎어진 남편을 계속 몰아붙였고 남편도 당황해서 한동안 아들의 말을 듣고 있더니 본인도 창피했는지 바로 일어나 아들에게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너 이 자식 지금 애비한테 뭐 하는 짓이야? 너 나 밀쳤어? 어? 지금 부모도 못 알아보고 반말 찍찍하면서 대들어? 어디서 배운 버르장머리야? 아빠가 아빠다워야 자식이 대우를 해주죠. 남편과 아들은 서로 고함을 지르며 싸우기 시작했고 병원에 있던 모든 환자 관계자들이 우리를 쳐다보고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엄마 앞에서 이 말까지는 안 하고 싶었는데 저 수능 끝나고 친구들이랑 스트레스도 풀 겸 서울 놀이공원 갔었는데 거기서 아빠가 어떤 여자랑 손잡고 놀러 온 거 봤어요. 다 봤다고요. 그러면서 공공장소에서 애정행각까지 하면서 돌아다니는데 그러고도 이렇게 시침이 떼는 거예요? 뭐야? 네가 그걸 어떻게... 네가 그날 그 놀이공원에 있었다고? 웃기지 마. 그럼 왜 진작 말 안 했어? 저만 눈 감으면 아빠가 정신 차릴 거라고 믿었으니까요. 근데 아빤 생각 이상으로 더 최악이네요. 병원빌 핑계로 뻔뻔하게 엄마를 속여요? 그것도 아픈 엄마한테요? 발뺌할 생각 마세요. 내가 사진까지 다 찍어놨으니까. 아들에게 이후에 자세한 얘기를 들어보니 수능이 끝난 아들이 친구와 놀이공원에 놀러 갔고 하필 그날 상간녀와 놀러와 신나게 쏘다니는 남편을 본 모양이었어요. 남편보다 한참 젊은 여자랑 교복을 입고 사진을 찍고 놀이기구를 타면서 데이트를 즐겼던 모양이었습니다. 전 아들한테 물었어요. 네 아빤 내일 모레 나이가 50인데 무슨 교복을 입고 다녔나 물어보니 서울에 있는 그 놀이공원이 젊은 사람이든 나이든 중년층 사람들이든 학창시절을 그리워하며 놀이공원에서 교복을 입고 데이트를 한 게 유행이라고 하더라고요. 남편은 놀이공원에서 교복을 대여해 상간녀랑 데이트를 즐기고 있던 거였습니다. 그 놀이공원이 서울에서 가장 큰 놀이공원이라고 하니 어딘 줄 알 것 같았죠. 저도 애들이 어릴 때 그 놀이공원을 어린이날이라든지 간 적이 있었거든요. 어릴 때 우리 애들과 추억이 깃든 놀이공원에서 상간녀와 추억을 쌓고 있었다니 도저히 용서가 안 됐습니다. 그 모습을 아들이 봤으니 아들 심정이 오죽했겠어요? 아들은 남편을 발견하고 충격과 스트레스로 놀지도 못하고 그대로 놀이공원에서 나가버렸고 제게 말해야 하나 고민하고 있었는데 제가 이렇게 암에 걸렸으니 엄마가 충격을 받고 더 아플까봐 혼자 삭히고 있었다면서요. 아들은 도리어 울며 제게 미안하다고 사과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엄마 아픈데 충격받게 이런 얘기까지 해서. 근데 아빠 하는 짓을 보니까 도저히 그냥 넘어갈 수가 없었어요. 아빠하고 우리 가족은 이제 남남이에요. 그러니까 당장 엄마 옆에서 꺼져요. 꺼지라고요. 아들의 고함에 옆에서 듣고 있던 병원 사람들은 남편을 손가락질하며 비난했어요. 아픈 부인 두고 바람 폈다나 봐. 에휴, 몹쓸 인간 같으니라고. 천에 할 짓이 없어서 바람을 펴? 그러게 말이야. 집안이 완전 콩가루 집안이네. 말세네 말세야. 남편은 그래도 부끄러운 건 아는지 혼자 씩씩거리다가 냅다 도망가 버리더군요. 저는 그런 남편의 뒷모습을 보며 그대로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온몸에 힘이 빠져 서 있질 못하겠더군요. 아들은 울면서 저를 꼭 끌어안아 줬어요. 엄마, 내가 그냥 눈 감았어 했을까요? 그랬으면 우리 가족 계속 행복하게 살았을까요? 아니야. 이렇게 말해줘서 고마워. 울지 마. 엄마가 알아서 할 테니까. 우리 아들이 그동안 마음고생이 많았겠구나. 전 그날 이후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며 흥신소의 남편 뒷조사를 의뢰했습니다. 제가 흥신소를 찾아갈 수 없기에 선수금에 웃돈을 얹어주고 병원으로 와달라고 부탁했어요. 역시
돈만 있으면 못할 일이 없더군요. 그렇게 일주일 정도가 지났습니다. 오래 걸리지도 않았어요. 흥신소에서 연락이 오더군요. 사모님, 몸은 좀 괜찮으신가요? 증거 확보했거든요. 워낙 둘이 잘 붙어 다녀서 어렵지 않게 사진과 동영상을 확보했네요. 지금 보내드릴 테니까 바로 보시겠어요? 저는 메일로 곧바로 그 사진을 받아봤습니다. 사진엔 남편이 어떤 여자와 밥 먹는 사진, 웃으면서 데이트하는 사진, 그리고 오피스텔로 보이는 곳으로 함께 들어가는 사진들이었어요. 행복해 보이는 남편의 가증스러운 얼굴을 보며 반드시 이 두 인간을 박살내야겠다고 다짐했어요. 사진을 보니 아들이 찍어놓은 놀이공원 사진과 일치했습니다. 여자는 남편보다 10살은 더 어려 보였어요. 흥신소 말에 따르면 여자는 바를 운영하는 술집 사장이라고 하더군요. 저는 이를 악물고 치료를 견뎌내면서 복수를 준비했습니다. 제가 수술을 받고 누워있는 와중에도 남편은 그 상간녀와 즐겁게 지내고 있을 거잖아요. 남편은 그 뒤로도 뻔뻔하게 이혼할 테면 해봐라는 식으로 나오더군요. 이를 악물고 전 수술을 받았고 오직 빨리 회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어요. 그리고 얼마 후 저는 퇴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퇴원을 하자마자 전 바로 그 상간녀의 술집으로 향했어요. 이미 남편의 바람을 다 듣고 알고 계신 친정엄마와 함께 저는 곧장 술집으로 향했죠. 엄만 제가 혹시 탈이 날까봐 경호를 자청하고 같이 와주신 거였습니다. 술집에 도착하니 막 저녁 시간이었는데 초저녁부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어머니와 전 흥신소에서 받은 사진을 뽑아서 들고 다니며 손님들에게 묻기 시작했어요. 혹시 이 여자분 모르시나요? 여기 다 늙은 남자랑 교복 입고 사진 찍은 이 여자요. 네? 아, 사진 보니까 저기 서 계신 사장님 같은데요. 아, 저기 계셨구나. 남의 남편하고 바람난 여자가 뻔뻔하게 가게에 나와서 장사까지 할 줄은 몰랐네. 나 누군지 알겠냐, 이 상간녀야? 아주 면상에 철판을 깔았구나. 남의 가정 파탄내놓고 이렇게 아무렇지 않게 장사를 하는 거 보니까. 제가 바람을 운운하면서 큰 소리를 내자 당황한 그 상간녀가 급하게 뛰어오더군요. 이봐요. 누구세요? 누구신데 남의 업장에서 행패해요? 무슨 소리 듣고 온 줄 모르겠는데 자꾸 이러면 영업 방해로 신고합니다. 상간녀의 뻔뻔함에 엄만 화가 나서 이성을 잃으셨고 가게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소리쳤어요. 아, 네가 여기 바 사장이냐? 바람이나 피는 주제에 누가 누구한테 행패라는 거야? 행패 네 년이 부렸지? 유부남이랑 바람 피워놓고 뭐? 행패? 그리고 난 얼마나 얼굴이 예쁘길래 우리 사위에 꼬셨을까 했는데 이게 뭐야? 나이가 70이 넘은 나보다 주름도 자글자글하고 누가 보면 못난 원숭이가 끼부리는 줄 알겠네. 여기 계신 손님들 들어보세요. 이 여자가 글쎄 암 걸린 우리 딸 가슴에 대못을 박은 여자입니다. 이 여자 때문에 집안이 풍비박산 났다고요. 엄마 전 그 상간녀가 남편과 교복을 입고 있던 사진들, 바람핀 사진들을 미리 사진을 뽑아 여기저기 뿌려버렸습니다. 네, 맞아요. 저희는 그 여자 영업장을 쑥대밭을 만들기가 목적이었습니다. 손님들은 웅성거리며 사진을 주워다 보기 시작했죠. 어머, 가게 사장이 바람이 났나 봐. 근데 이 교복은 뭐야? 이 배 나온 아저씨랑 교복까지 입고 놀이공원을 간 거야? 아휴, 사장님 센스가 영 꽝이네. 보는 눈도 없나 봐. 야야, 딴 데 가자. 어쩐지 가게 분위기가 영 구리더니 사장이 구려서 그랬네. 그냥 더 좋은 데 가자. 손님들은 사진을 한 장씩 주워가거나 핸드폰으로 찍어갔어요. 그제서야 상간녀는 울고불고 주저앉아서 빌기 시작하더군요. 저 사모님, 정말 죄송해요. 헤어질게요. 헤어질 테니까 제발 좀 나가주세요. 이거 소문나면 저 장사 못해요. 제발요. 여자는 엉엉 울며 제게 매달렸어요.
저는 대차게 그 여자의 손길을 뿌리쳤죠. 어따 대고 다리를 붙잡고 난리야? 너 그 사람 유부남인 거 알고 만났잖아. 그럼 이 정도 각오는 했어야지. 그냥 잠깐 실수였다고 하면 우리 가족들이 받은 상처가 없어져? 당신도 똑같이 고통받아 봐야 돼. 비가 거꾸로 솟고 자도 자는 게 아니고 살아도 사는 게 아닌 기분. 당신도 어디 똑같이 느껴봐. 이 분리수거도 안 되는 여자야. 저는 집으로 돌아와 곧바로 이혼 소송과 상간녀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불륜 사실을 안 순간부터 원만한 이혼이란 있을 수 없었고 저는 서로 피가 마르더라도 합의 없이 끝까지 소송을 진행했어요. 결국 전 소송에서 승소할 수밖에 없었고 3천만 원의 위자료와 상당한 금액의 재산 분할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남편 역시 많은 걸 잃었겠죠. 돈도 돈이지만 아무리 값진 걸 주어도 바꿀 수 없는 가족이라는 존재를 말이죠. 저희 부모님이야 당연히 남편과 마주치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난리였고 시부모님 역시 제게 찾아와 사과하시며 아들이 창피하고 망신스러워 꼴도 보기 싫다며 우시더군요. 다 당신들이 아들을 잘못 키웠다면서 말입니다. 그리고 누구보다 남편에게 차갑게 돌아선 건 바로 저희 아이들이었죠. 딸은 남편 목소리도 듣기 싫다며 마지막으로 장문의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아빠, 아빠라고 부르기도 싫지만 그래도 자식된 도리로 마지막 메시지는 보냅니다. 전 오늘부로 제 인생에서 아버지란 이름을 지울 거예요. 아버지도 그 여자랑 놀아날 때 가족들 이름을 머리에서 지우셨겠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평생을 외롭고 쓸쓸하게 사시길 바래요. 다신 연락하지 마시고 제가 시집 갈 때도 찾지 마세요. 우리 아빤 죽었다고 말할 거니까요. 남편에게 배신당한 아들과 딸은 아주 냉정하게 남편을 버리고 말았습니다. 남편은 그 문자를 받고 꽤 충격을 받았겠죠. 바람이 나기 전에 남편은 한때는 가족만 알던 사람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깨진 항아리에 물을 다시 담을 수가 있나요? 결국 남편은 가족 모두에게 버림을 받게 된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이제 지난 과거는 떠올리지 않기로 했어요. 아이들이 대학에 가고 어엿한 성인이 될 때까지 제가 건강하게 뒷바라지를 해줘야 하니까요. 제가 강해져야죠. 그렇게 모든 소송이 끝나고 1년 정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남편이 없어도 저와 아이들은 더 끈끈하게 살아가게 되었죠. 서로의 소중함을 느끼면서 말이죠. 하지만 전 남편은 아니었나 보더라고요. 1년이 조금 지난 후 남편은 펑펑 울며 전화를 걸어왔더군요. 전화를 받기 싫었지만 무슨 일인가 싶어서 전화를 받아보기로 했습니다. 여보, 내가 정말 바보였어. 알고 보니까 그 여자 만나는 남자가 한둘이 아니었어. 난 그 중에 하나였을 뿐이고 나도 그 여자한테 노란한 거야. 나도 속은 거라고. 이래서 술집 여자 만나면 안 된다고 하더니 난 돈도 명예도 가족도 모두 다 잃었어. 그러니 여보, 나 앞으로 평생 반성하고 살 테니까 제발 나 좀 용서해 주라. 애들도 정말 내 전화도 안 받고 나 너무 두려워. 그걸 이제 알았냐? 너 웃기다 정말. 너도 거기 술집 손님으로 갔다가 만난 거잖아. 지금 누구 탓을 하는 거니? 그리고 나 하나한테만 용서받으면 끝인 것 같아? 당신이 상처 준 모든 가족에게 하나하나 무릎 꿇고 고개를 조아리면서 용서할 필요도 모자라. 그리고 너 같은 똥자피해서 우리 가족들 지금 얼마나 행복한 줄 아니? 우린 행복해졌고 넌 불행해졌고 아주 꼴이 우습게 됐네. 평생 남 탓이 나며 외롭게 살기 바란다. 그럼 이만 끊을게. 여보, 끊지 마. 제발 끊지 말라고. 나 정말 두렵고 외롭단 말이야. 전 남편의 간절한 외침에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 이후로 남편은 끊임없이 제게 연락을 해왔지만 우리 모두 전화를 차단해버렸습니다. 나중에 시부모님에게 들어보니 매일 술독에 빠져 신세 한탄만 하며 폐인처럼 살고 있다네요.
가족을 저버리고 유혹에 빠져 아픈 절 외면한 죗값을 아주 오랜 시간에 걸쳐 받길 바랄 뿐이었습니다. 이렇게 저희 결혼 생활은 끝이 났습니다. 이후 저는 수술 경과도 좋아 지금 생활하는데 지장이 없을 정도로 건강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완치 판정을 받으려면 시간이 좀 남았지만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전보다도 더 건강을 신경 쓰며 살아가고 있네요. 우리 애들도 언제 이렇게 컸는지 제 옆에서 많은 힘이 되어주고 있답니다. 저희 부모님도 마찬가지고요. 남편이 주고 간 상처는 가끔 절 아프게 했지만 아이들이 있어 전 요즘 행복하답니다. 오래전 아이들과 책을 읽다가 너무 좋은 구절이라 기억에 남는 말이 있어요. 어떤 것을 잃든 그 속에서 무엇을 얻을 수 있는지 생각하라. 저는 상처를 딛고 일어서 그 속에서 더 소중한 것들을 챙기며 살기로 했습니다. 바로 제 가족들이요. 비록 남편은 그 소중함을 잊었겠지만 저는 이 행복을 오래도록 잃지 않기 위해 더욱 건강하게 살아보겠습니다. 여러분도 몸과 마음이 튼튼한 하루하루 보내셨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